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지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국채 안정되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확인 구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이제 국채는 보통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되니까요. 여태까지는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찾아간다면 위험자산까지 동반해서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중국 중심의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이머징 마켓의 자산시장도 안정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요인들을 단순히 국채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지금 말씀드린 저런 이슈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금리가 본격적으로 추가 하락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10년물 일드가 제가 보통 4.2에서 4.3 이쪽을 타겟 레인지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4.4에서 4.5% 이쪽 레벨에서 지금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타났었던 시세 안정 흐름하고 더불어서 이번 주에 나타났었던 경제지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는,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걸렸다가 뭐 반등을 했다가 뭐 이런 모습들요. 그리고 계속 4.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 이러한 모습이 경제지표나 인플레이션 추세적으로 하향되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뭐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 툴의 내년 5월 금리 확률을 보면은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 18%고요. 한 번이 49%, 동결 확률이 32%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에 이제 나타나는 16, 48, 34 이것은 어제 기준으로 나타난 수치고요. 지금 현재 시점은 18, 49, 32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직전의 상황하고 변화된 것은 뭐냐면 이 500에서 525 확률은 한 번의 인하 확률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동결 확률이 이쪽 두 번의 인하 확률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 선이 내려오잖아요. 요 내려오는 선만큼 이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 이 푸른색 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게 한 번 인하 확률인데 이거는 뭐 왔다 갔다, 주홍색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정도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이 안정이 되는 모습이긴 한데 너무 큰 기대감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금리 인하 확률이 막 커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패드를 자극할 수 있잖아요. 패드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금리가 좀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모습인데, 시장이 또 너무 빨리 반영을 해버린다면 패드 쪽에서 또 뭐 험한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까 보여드린 이런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도 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금리 인하 확률조차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답답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차라리 낫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경제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내려오는 그런 관점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감도 좀 시작되고 있다.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크루드 오일 이렇게 쭉 빠져내리는 이런 모습, 다른 커머디티도 뭐 강한 커머디티는 특별히 없어요. 근데 이 꼭대기에서 단기 정점에서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95불에서 지금 75불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처음 상승을 시도했었던 요 자리요. 7월부터 상승했었던 요 자리까지 거의 되돌려왔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상승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SPR을 놓고 봤을 때 67에서 72불이 미국의 이 다시 채워넣는 타겟 레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SPR을 다시 채워넣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SPR을 풀기 시작했었던 레인지가 85, 95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래쪽으로는 67에서 72, 위로는 85에서 95. SP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인다. 이것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움직일 때는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67에서 72불 하단의 레인지까지 빨리 내려오는 모습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아래쪽을 크게 깨고 내려갈 확률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다시 미국 측에서 이 SPR을 다시 채워 넣을지 그것도 참 관건이다.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 생각은 이거 굳이 채워 넣을 필요가 있을까? 산유국인데 그리고 이미 니어쇼어링을 다 달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뭐 카나다나 멕시코에서 또 수입을 하는 그런 수입 다각화를 만들고 니어쇼어링을 완성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굳이 채워 넣어야 되는가? 한번 이번에 67, 72 이 타겟 레인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미국의 SPR을 어떻게 하는지도 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GS CPI 지표를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죠. 이렇게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이요. 이번에 GS CPI부터 이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으로 CPI, PPI, 수출입 물가 이렇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 모든 지표가 일제히 다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CPI 같은 경우도 줄기차게 내리고 그리고 PPI도 줄기차게 이렇게 확 꺾이고요. 이거 조금만 더 꺾여 내려오면은 뭐 팬데믹 당시의 수준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제는 리세션 얘기,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리세션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PPI 같은 경우요. 그렇다면 CPI도 또 전저점 깨고 다음에는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어느 한계까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3%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좀 얘기가 틀려질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싸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출입 물가 나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GS CPI 쪽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후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쪽이 수입, 이쪽이 수출 이렇게 단가는 거의 비슷하게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꺾여 내려오는 주요 항목들을 보면 연료 수입 그리고 이쪽에 농산물 수출 이쪽이 보통 그것을 제외한 보통 우리가 이 퓨엘하고 농산물 이쪽을 다 제외하고 보통 코어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수출 물가에서 코어 지표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퓨엘 임포트를 빼고 나면 별로 그렇게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 시장 쪽이 안정되고 있는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수출이나 수입 쪽에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 제가 이번에 수출입 물가가 나오면서 생각할 수 있는 최후의 긍정적인 모습은 결국 GS CPI, 임포트, 익스포트 인덱스 모두 내려가고 PPI, CPI 이 추세 감안하면 패드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PI가 코어나 헤드라인이나 모두 다 이렇게 하락하는 이상적인 안정 흐름으로 진행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향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있지만 국채 시장만 놓고 보면 또 국채 발행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부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 달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이렇게 푸른색 박스로 표시한 이 일정들 좀 부담스럽다. 다음 달 12월 달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일정들을 좀 조심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것이 9월에 미 국채 해외 보유량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1등은 뭐 똑같아요. 일본이 1조 달러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 7,780억 불 또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국도 줄어들었어요. 이 상위 3개 국가가 다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1, 2, 3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 표 가지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 빨간색이 지난달의 모습이고요. 8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기준이 이 녹색입니다.
이 8월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 많이 늘렸고 또 영국도 늘리고 그리고 여러 나라가 이렇게 늘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1, 2, 3등이 다 줄었어요. 룩셈부르크 얘는 약간 좀 불분명하다 그랬잖아요. 이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나 뭐 케이먼 아일랜드 뭐 이쪽은 좀 약간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자금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수량이 이렇게 변동폭이 크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량 자체가 뭐 1, 2, 3등에 포함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사실 1, 2, 3등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보유량 중에서는 1, 2, 3등을 놓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1, 2, 3등이 다 줄었고 전체적으로 해외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녹색이. 전체량이거든요, 이건. 지난달에는 전체량이 늘어났었죠, 전달 대비. 근데 이번엔 좀 줄어들었어요. 1016억 달러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9월, 10월이 계속 이 해외 쪽 보유 비중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 계속 들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발행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시장은 국채 발행 때마다 불안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쪽으로 안 들어왔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만기가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입찰 쪽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롤오버 시키지 않고 다 이제 일단 철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9월, 10월이 불안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향후에도 이런 모습이 이어질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재무부나 페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입찰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20년물.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재무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응찰률의 추이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20년물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20년물이 계속 좋아지는 그 상황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재무부가 국채 발행량 조절하고 중장기임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그리고 페드가 기준금리 상승 마무리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것 중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저렇게 수급 쪽에서 굉장히 빨리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9월, 10월 이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책 조절이 미 국채 시세를 좀 안정시키고 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요인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성공할지 그거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뭐 남는 거 없고 별거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변화가 있을까? 국채 입찰부터 한번 우리가 보자 이 말씀 드리겠어요. 물론 중국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한 달 정도 또 뒤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입찰 흘러가는 모습만 봐도 대강 짐작이 되죠. 항상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국채 입찰만 되면은 국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금리 막 뛰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국의 역할 가능할지, 만약에 중국의 역할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 국채 입찰을 미니 이벤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에 일정 자체에서 그런 국채 입찰이 메인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겠지만 자산시장의 하나의 구퉁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은 이 버터플라이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것이 영향은 확대 해석으로 커져나갈 수 있다. 퍼져나갈 수도 있고 커져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대 해석 자체가 변동성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QT 쪽을 얘기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서방 쪽에서 이 달러가 좀 흘러나가던 그 모습 자체에서 중국이 합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글로벌 유동성이 보강이 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밀리던 중국 쪽에 지금 악화되는 그 경제사정 쪽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N 쪽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국채 쪽에서 N 자금이 이탈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간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국 쪽도 안정이 되는데 일본 쪽에서 저렇게 나간 모습이 N의 본격적 이탈이라기보다는
N이 변화되기 직전의 모습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미국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달러가 어떠한 모습으로 갔을 때 N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역학관계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단순히 미국 국채시장이 안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중국 쪽으로 안정감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N 쪽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인가. 미니 이벤트이긴 하지만 영향은 확대 해석 자체가 변동성이나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